경북의 오래된 저택 강가의 집에서 92세의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말순 여사의 장례식이 끝나고 삼형제 가족들이 모두 모였죠.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재산, 땅, 건물, 그리고 오래된 저택까지 모두가 유산 분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유언장을 열었을 때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전 재산은 단 한 명 막내 손자 강우진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죠. 그것도 조건부로 말입니다. 혈연이 진짜임이 증명될 경우에만. 그리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강우진은 강씨 가문의 핏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들의 탐욕이 폭발했고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피보다 짙은 욕망,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진실. 과연 진짜 상속자는 누구였을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선이, 올해 67살입니다. 평생을 강씨 가문의 맏며느리로 살아왔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죠. 시어머니 윤말순 여사를 모시며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장례식장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시동생 둘과 그 가족들이었죠. 둘째 시동생 강태호와 그 아내 이경미, 그리고 막내 시동생 강진호와 젊은 아내 송하영까지. 다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묘하게 밝았어요. 아마 유산 생각에 들떠 있었던 거겠죠. 장례를 마치고 우리는 모두 시골의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강가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있는 집이었죠. 마당에는 큰 감나무가 있었고 뒤편으로는 작은 개울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지키던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았어요. 남편 강태식은 제 옆에 앉아 있었고요. 둘째 내외는 건너편에, 막내 내외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죠. 그때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중년의 남자였어요. 인사를 간단히 마친 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의 손에 집중됐습니다. 봉투가 뜯어지고 종이가 펼쳐졌죠. 고인 윤말순 여사의 유언에 따라 본 재산 일체는 손자 강우진에게 전부 상속합니다. 다 그 혈연이 진짜임이 증명될 경우에 하나입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었죠. 전 재산을 막내 손자 하나에게만 준다니요. 게다가 혈연 증명이라는 조건까지 달려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전 재산을 우진이한테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당황이 섞인 목소리였죠. 저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평생 맏며느리로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둘째 며느리 경미가 비웃듯 말했어요. 에이, 설마 그게 진짜겠어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쓴 유언이 맞아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작성 당시 의사 능력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막내 며느리 하영은 창백한 얼굴로 아들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10살밖에 안 된 우진이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엄마 품에 안겨 있었죠. 그럼 혈연 증명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DNA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겨두신 샘플과 손자분의 샘플을 대조할 겁니다. 둘째 동서 경미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그거 좋네요. 확실히 해봐야죠. 막내네 애가 정말 강씨 피를 이었는지 말투가 비꼬는 듯 했습니다. 하영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죠. 막내 시동생 진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진이가 우리 핏줄 아니면 누구 핏줄이겠어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화를 내요? 어머니가 조건을 다신 거잖아요. 경미는 태연하게 대꾸했어요. 거실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고요. 저는 그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단 검사 일정을 잡으시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아무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밤새 뒤척였죠. 시어머니는 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걸까요? 생전에 우진이를 무척 아끼셨는데 왜 혈연 증명이라는 조건을 다셨을까요? 며칠 뒤 우리는 모두 병원으로 갔습니다. DNA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간단한 절차였어요. 면봉으로 입안을 긁어내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우진이가 검사를 받을 때 하영은 계속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 가장 힘들었어요. 가족들은 서로 말도 제대로 섞지 않았습니다. 각자 방에 틀어박혀 지냈죠. 어느 날 밤 우연히 하영의 통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복도를 지나다가 막내 내외방 앞을 지나게 됐는데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과는 조용히 처리해줘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하영의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결과를 조용히 처리하라는 걸까요? 설마 DNA 검사 결과와 관련된 건 아니겠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거실에 모였죠.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막내 손자 강우진 군과 고인 윤말순 여사는 혈연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이가
강씨 핏줄이 아니라고요? 진우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하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진이는 분명 우리 아들이에요. 경미가 비웃듯 말했어요. 봐요, 내가 뭘 했어요. 피는 못 속인다니까요. 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동서, 지금 그런 말 할 때예요? 언니도 이제 아시잖아요. 막내네 애는 강씨 핏줄이 아니라고요. 그럼 유산은 우리가 나눠 가져야죠. 경미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추해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고인께서 추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혈연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요. 모두의 시선이 다시 변호사에게 쏠렸습니다. 추가 유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짜 강씨 핏줄에게만 재산을 남겨야 한다. 그리고 비밀의 상자를 찾으라. 비밀의 상자요? 남편이 되물었어요. 네, 상자 안에는 가문의 진실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치는 이곳에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는 쪽지를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방 장롱 뒤편 벽 속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봐야겠어. 우리는 모두 안방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사용하시던 방이었죠. 큰 장롱이 벽을 따라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둘째 시동생이 힘을 합쳐 장롱을 밀었어요.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장롱 뒤 벽에는 작은 틈이 보였어요. 남편이 손을 넣어 더듬더듬 만지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자물쇠도 없이 그냥 닫혀 있었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어머니와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지만 옆에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내 아들 태식에게 진실을 말하지 마라. 그는 내 죄의 대가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럼 누구의 아들이란 말인가요? 경미가 재빨리 사진과 편지를 집어 들었어요. 어머, 이거 큰일인데요? 큰 오빠가 강씨 핏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입 닥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럼 상속은 우리한테 오는 거네요. 당연하죠. 우리가 진짜 강씨 핏줄이니까요. 저는 경미의 팔을 붙잡았어요. 동서, 지금 이게 장난이에요? 사진 하나, 편지 하나로 어떻게 판단해요? 편지에 다 쓰여 있잖아요.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경미는 의기양양했어요. 옆에 서 있던 태호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듯 보였어요. 여보,
제가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나는 누구야? 나는 대체 누구의 아들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40년 넘게 같이 산 남편이 강씨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니요. 그럼 저는 누구의 며느리였던 걸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경미는 계속해서 유산 이야기를 꺼냈고요. 남편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하영은 우진이를 데리고 조용히 있었죠. 저는 혼자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은 짐들을 정리하며 뭔가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상자들을 열어봤죠. 그러다 옛날 앨범을 발견했어요. 낡은 가죽 표지의 앨범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오래전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결혼식 사진, 아이들 사진. 하나하나 넘기며 보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거의 없었어요. 둘째, 막내는 아기 때부터 사진이 많은데 남편 사진은 5살 이후부터만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병원 영수증이 끼어 있었어요. 오래된 종이였는데 날짜를 보니 50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아기 입원 기록이었어요. 환자명 강태식, 병명 폐렴, 남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입원 날짜와 퇴원 날짜 사이에 다른 메모가 적혀 있었죠. 화재 발생, 환자 기록 소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화재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그때 뭔가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저는 옛날 병원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 병원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보건소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담당 직원이 오래된 자료를 찾아줬죠.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된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50년 전 기록들을 하나씩 넘기며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화재 사고 기록이었죠. 병원 화재 발생, 신생아실 피해, 사망자 1명. 사망자 이름란에는 강태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화재로 죽었다고요? 그럼 지금의 남편은 누구란 말인가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화재 당시 혼란 속에서 아기들이 뒤바뀌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얘기 좀 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뭔데? 당신에 대한 기록을 찾아봤어요. 병원 기록이요. 남편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래서 화재가 있었대요. 당신이 입원했던 병원에서요. 그때 사망자 명단에 강태식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혹시 당신이 정말 강씨 핏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기가 바뀐 거라면 그만해. 남편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난 누군지도 모르겠어.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인지. 저는 남편을 안아줬어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며칠 뒤 경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큰 아들이 핏줄이 아니니 재산은 둘째인 자기 남편에게 와야 한다는 논리였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뭔가 더 알아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진짜 진실이 뭔지 알아내고 싶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친하셨던 동네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80이 넘으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어요. 선이야, 무슨 일이니? 할머니, 시어머니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지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사람 말이구나. 말순이가 젊었을 때 알던 사람이지. 누구셨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젊은 사업가였어. 말순이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사람이었지. 근데 집안이 반대해서 헤어졌어.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말순이는 강씨 집안으로 시집갔지. 근데 첫째 아들이 어릴 때 병원 화재로 죽었다고 들었어. 그때 말순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 그럼 지금의 큰 아들은요? 입양했다고 했어. 어디서 데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 그냥 자기 아들이라고만 했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입양하였다니요? 그럼 정말로 강씨 핏줄이 아닌 거였어요. 할머니, 혹시 그 옛날 사귀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글쎄, 얼굴은 봤는데 이름은 몰라.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을 들었어. 말순이한테서 낳은 아들이래.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이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었대. 근데 집안에서 알면 큰일이니까 숨기고 아이를 낳아서 어디 맡겼다는 거야. 그게 진짜 말순이 핏줄이지.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럼 어딘가에 시어머니의 진짜 핏줄이 살아있다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이런 비밀을 남기신 걸까요? 유산을 누구에게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강씨 댁 맞죠?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왜 이 시간에 찾아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윤말순 여사의 장례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뵙고 싶은 분이 있어서요. 저는 남자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가족들도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경미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누구세요? 제 이름은 이도현입니다. 저는 윤말순 여사의 아들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출생증명서와 DNA 샘플이에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헛소리야? 어머니 아들은 우리야. 아니요. 저는 윤말순 여사가 결혼 전에 낳은 아들입니다. 생후 바로 입양 보내졌죠. 하지만 모든 기록을 찾아냈어요. 도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서류를 펼쳐 보이며 하나씩 증명했어요. 출생 기록, 입양 기록,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윤말순 여사는 제가 20살이 됐을 때 한 번 만나러 오셨어요. 모든 걸 말씀하셨죠. 자신이 저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저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저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수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요? 네, 윤말순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낸 편지였어요. 제가 진짜 핏줄이니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미가 비웃었어요. 말도 안 돼요.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 타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알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걸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이 묵기로 한 객실에서 불이 났어요. 새벽 3시쯤이었죠.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고 우리는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불은 금방 꺼졌지만 방은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도연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디 갔어? 남편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집 안팎을 다 뒤졌지만 도연을 찾을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불이 난 원인도 조사받았어요.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것 같습니다. 형사의 말에 모두가 경악했어요. 그럼 우리 중 누군가가 도연을 없앤 거란 말인가요? 의심의 눈초리가 오갔습니다. 경미는 하영을 의심했고요. 남편은 둘째 부부를 의심했어요. 저는 모두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간 경찰 조사가 이어졌어요. 각자 알리바이를 대야 했고요. 집안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영이 저를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하영을 제 방으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고 마주 앉았죠. 무슨 일이에요? 사실은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보내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돈을요? 네, 꽤 큰 금액이었어요. 처음엔 왜 보내신 건지 몰랐는데 편지가 같이 왔어요. 하영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읽었어요. 하영아, 이 돈으로 진실을 지켜라. 우진이가 진짜 핏줄이다. 검사 결과가 조작될 것이니 조심해라. 저는 놀라 하영을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언니,
우진이 검사 결과가 조작됐어요. 누군가 샘플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했어요? 둘째 올게요. 경미 언니가 변호사랑 짜고 한 거예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경미가 그런 짓을 했다니요? 증거가 있어요? 네, 여기요. 하영은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경미와 변호사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샘플을 바꾸고 돈을 주고받는 대화였죠. 이걸 경찰에 제출해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했어요. 경찰은 즉시 경미와 변호사를 조사했죠.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경미는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우진이의 샘플을 조작했어요. 그리고 도연이 나타나자 그를 없애려 했던 거죠. 불을 낸 것도 경미였습니다. 경미는 체포됐어요. 태호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죠.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범죄까지 저질렀던 겁니다. 다시 DNA 검사가 진행됐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샘플로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우진이는 강씨 가문의 핏줄이 맞았어요. 그럼 유산은 우진이한테 가는 거네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어차피 난 핏줄이 아니니까. 남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은 40년 넘게 이 집 아들이었어요. 피가 다가 아니에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며칠 뒤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추가 유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윤말순 여사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데요? 유산을 상속받을 손자는 가문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문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요. 가문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저택을 보존하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탐욕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진이를 봤어요. 10살짜리 아이가 그런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하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이는 상속을 포기할 거예요. 모두가 놀라 하영을 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 많은 재산을요? 네, 우진이와 제가 결정했어요. 저희에겐 너무 큰 짐이에요. 그리고 이 재산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싸우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우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할머니 집을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돈은 필요 없어요. 아이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들보다 더 현명했어요.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유언에 따르면 상속자가 없을 경우 재산은 문화재로 기증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결국 저택과 재산은 모두 국가에 기증됐습니다. 강씨 가문의 재산은 사라졌지만 저택은 문화재로 보존되게 됐죠. 한편 도연은 사흘 뒤 돌아왔어요. 그는 불이 났을 때 창문으로 탈출해서 병원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의식을 잃었었다고요.
도연은 회복 후 우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정말 윤말순 여사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사는 원하지 않아요. 다만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도연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평생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그 마음이요. 도연은 인사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연락처를 남기며 언제든 가족으로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강가의 집은 문화재로 지정돼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 옛 한옥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어요. 저는 가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던 안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풍경이었죠. 어느 날 우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중학생이 된 우진이는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드릴 게 있어요. 우진이는 오래된 일기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증조 할머니 일기예요. 제가 집을 정리하다 찾았어요. 저는 일기장을 받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친필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늙어서까지 쓴 일기였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시어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남자와 헤어진 아픔, 아들을 잃은 슬픔, 입양한 아들을 키운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유사는 돈이 아니다. 진정한 유사는 사랑이고 용서다. 내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란다. 피보다 짙은 것은 함께한 시간이고 나눈 마음이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돈으로 시험한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우진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증조 할머니는 저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 그랬을 거야. 많이 사랑하셨을 거야. 저는 우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탐욕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이제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큰 재산은 없지만 편안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평화를 찾았어요. 여보, 후회 안 해요?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한 거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오히려 홀가분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영과 우진이는 가끔 우리를 찾아와요. 우진이는 학교에서도 모범생이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돈이 아니라 인품으로 사랑받는 아이가 됐죠. 도현도 명절마다 연락을 해요.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며 안부를 묻곤 하죠.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경미와 태호는 재판을 받고 처벌받았어요. 그들의 탐욕은 결국 자신들을 파멸시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미움을 간직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니까요. 진우도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내의 배신에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회복하고 있다고 해요. 그도 탐욕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가끔 강가의 집을 찾아가 마당을 거닐어요. 큰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요. 뒤편 개울물 소리도 똑같습니다. 그곳에 서면 시어머니 생각이 나요. 평생 가문을 지키려 애쓰셨던 분이요. 하지만 진짜 지키고 싶으셨던 건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어느 날 우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증조할머니는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요. 그게 뭔데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야. 피가 같든 다르든 재산이 있든 없든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거지. 우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전 그게 진짜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벌써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잘 살았지? 그럼요. 아주 잘 살았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우리는 함께 늙어가고 있었죠.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진짜 유산은 저 노을처럼 아름다운 순간들이라는 걸요.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던 순간들. 그게 시어머니가 남기고 싶으셨던 유산이었을 거예요. 돈이 아니라 사랑이요.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디선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 살았구나, 선이야. 고생 많았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죠. 예, 어머니. 잘 살았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걸어갔어요. 우리의 작은 아파트에는 화려한 가구도 없고 비싼 그림도 없어요. 하지만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죠. 그게 바로 진짜 유산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바로 가족의 사랑이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지만 행복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라는 걸요. 시어머니도 그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언을 남기신 거겠죠. 자식들이 탐욕에 빠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평화를 느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아마 오늘처럼 평범하겠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유산의 비밀은 결국 간단했어요. 진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피보다 짙은 건 함께한 시간이라는 것. 시어머니는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요. 이제 저는 편안히 잠들 수 있어요. 욕심도 없고 후회도 없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가족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용서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게 제가 받은 진짜 유산입니다. 창문을 닫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주신 진짜 선물이 뭔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편안하고 따뜻한 잠이었습니다.